제가 35년간 교단에 서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 시세로 12억. 딸아이가 그랬죠. 엄마 명의만 잠깐 바꾸자. 금방 다시 돌려줄게.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딸이니까요. 하지만 6달 후 제 우편함에 도착한 건 7억 원 대출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딸은 연락을 피했고 제 집은 경매 직전까지 갔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매달 꼬박꼬박 모은 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68세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남편은 제가 45살 되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 이름은 지은이. 지금은 41살, 결혼해서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제가 혼자 키우느라 힘들 때도 엄마 힘내하며 옆에서 응원해줬죠. 그런 딸이었습니다. 작년 2월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고 제 명의로 된 수도권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세로 12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죠.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함께 마련한 집이었어요. 제겐 그 집이 전부였습니다. 노후를 보낼 유일한 자산이었으니까요.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 지은이가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퇴직 기념으로 외식하자면서요. 저는 기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시간 내서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은이가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엄마, 우리 사업 시작하려고 하거든. 근데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담보가 필요하대. 그런데 말이야. 엄마 명의로는 안 된다는 거야. 뭐 규정이 그렇대. 그래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우리 명의로 바꿨다가 다시 돌려드릴게. 명의만 바꾸는 거야, 엄마. 명의를 바꾼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그때 사위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잠깐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사업 대출 받고 나면 바로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엄마, 우리 믿어줘. 나 엄마 딸이잖아. 절대 엄마한테 해 끼칠 리 없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명의를 바꾼다는 게 뭔가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제가 낳아 키운 딸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그리고 사위도 그렇게 정중하게 말하는데, 잠깐만이라는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정말 금방 돌려주는 거지? 엄마, 이 집밖에 없어. 당연하지. 엄마 고마워. 진짜 금방이야, 금방. 그렇게 저는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줄은. 명예 이전을 한 건 3월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딸이 자주 연락했어요. 엄마 잘 지내?
건강 챙겨 하면서요. 하지만 5월쯤부터였을까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사업 시작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딸은 전화도 잘 안 받고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엄마. 지금 좀 바빠요. 그런 답만 왔습니다. 그리고 8월 말이었습니다. 제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은행 로고가 찍힌 노란 봉투였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문. 저는 처음엔 5배송인 줄 알았어요. 제가 대출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편지를 열어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채무자 김지은. 대출 금액 7억 원. 연체 기간 2개월. 연체 이자 1,200만 원. 7억. 7억 원이라고요? 제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지은이가 내 집을 담보로 7억을 빌렸다고? 저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전화였을 거예요. 겨우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은행에서 대출 연체 고지서가 왔어. 7억 원이라고 써 있더라. 엄마, 그게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7억 원이나? 명의만 잠깐 바꾼다며? 대출은 왜 받은 거야? 엄마, 미안해. 우리가 좀 급했어. 사업 자금이 필요했거든. 곧 갚을 거야. 엄마 걱정 마.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조만간 정리할게. 상황이 안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연체가 2개월이라고 써 있어.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딸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구청 민원실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기 위해서였죠. 프린트로 나온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자 김지은. 근저당권 설정 7억 원 모모은행. 설정일자 2024년 3월 28일. 명예 이전한 지 불과 5일 만에. 딸은 제 집에 7억 원 근저당을 설정했더군요. 잠깐만 명예 바꾼다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출을 받으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재산이 단 한 장의 서류로 사라진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사위가 받았어요. 사위 나야. 지은이 좀 바꿔줘. 어머니. 지은이는 지금 자리에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당장 바꿔. 지금 내가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7억 원 대출 명예 이전하고 닷새 만에 받았더라고.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내 집을 담보로 돈 빌릴 생각으로 명의를 바꾼 거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지금 연체됐다며? 이자만 1,000만 원 넘는다고.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잘 안 풀렸어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시간? 시간을 얼마나 더 줘야 하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경매 넘어갈 수 있다고. 어머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또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매달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집. 그 모든 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이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딸 부부는 저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딸이 말했던 그 식당 앞에 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셔터가 내려가 있었어요. 유리문에는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안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업한 거야? 저는 옆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세탁소였어요. 주인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옆 가게 식당 하던데 말이에요. 언제 문 닫았어요? 아이고 2달 전쯤 됐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닫더라고요. 갑자기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짐 다 빼고 가더니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그러고 보니 빚쟁이들도 몇 번 왔었어요. 사장 어딨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빚쟁이요?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거기 사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탁소를 나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왔다고? 그럼 사위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잖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딸이 전화를 피했는지, 왜 연락이 뜸했는지.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꺼져 있었어요. 사위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잠적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딸은 연락도 안 되고 집은 경매 직전이고. 그때 옆집 이웃 한 분이 제 집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순희 씨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요. 저는 이웃분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한 것, 딸이 7억 대출 받은 것, 연체되고 있는 것. 이웃분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아이고 순희 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봤어요. 여기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거. 네? 뭐가요? 경매 공고요. 이 아파트 경매 들어간다고. 법원에서 공고 붙었더라고요. 혹시 그게 순희 씨 집 아닌가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경매까지 간 거야? 저는 곧바로 아파트 게시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엔 정말로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고. 감정가 12억 원. 최저 입찰가 9억 6천만 원. 경매 일자 10월 15일. 제 집이었습니다. 감정가 12억 원짜리 집이 9억 6천에 팔린다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경매 날짜는 단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
7억을 어떻게 구하지? 퇴직금은 1억 5천 밖에 없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한 달 뒤면 넘어간대.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이러려고 너 키운 거 아니야. 제발 연락 좀 해라.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완전히 나를 외면한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꿈, 길거리에 나앉는 꿈.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야겠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들어섰을 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랑 대출 관련 서류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하겠는데요. 복잡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속은 건데 다시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명의 이전을 어르신께서 직접 동의하셨다는 겁니다. 서명도 하셨고 인감도 찍으셨죠.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증여나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속은 거예요. 잠깐만 명예 바꾼다고 했지 대출 받는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혹시 그때 나눴던 대화 내용, 녹음이나 문자 같은 증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말로만 했어요. 그럼 좀 어렵습니다. 잠깐만 바꾼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힘들어요. 다만요? 명예 이전 후 단기간에 고액 대출이 실행됐다는 점, 그리고 어르신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사기나 배임에 준하는 행위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형사고소입니다. 따님과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어르신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으로요. 둘째, 민사소송입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 딸을 고소한다는 건가요? 어르신, 지금은 감정을 떠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어르신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따님이 스스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딸을 제 손으로 고소한다니. 하지만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가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명예 이전 무효 소송도 제기했어요. 변호사 비용으로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써야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엄마, 나 지은이야. 고소 취하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내일 엄마 집으로 갈게.
저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반가웠어요. 그래도 연락이 온 거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길래 이제 와서 연락하는 거야? 다음 날 오후 딸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사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말로 다야? 엄마, 우리도 정말 힘들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도망 다니느라 연락도 못했어.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7억을 빌렸어. 잠깐만 명예 바꾼다던 말은 뭐였어? 처음부터 대출 받으려고 날 속인 거잖아. 그게 아니라 처음엔 정말 잠깐만 그러려고 했어. 근데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는 어쩌라고? 너 때문에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난 갈 데가 없다고. 엄마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 전세 얻어서 살 수도 있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5년 일해서 모은 게 이 집 하나야. 전세 얻어 살라고?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도 좀 이해해줘.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우리가 더 급하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진심으로 반성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려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너를 더 이상 내 딸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날 낳아놓고 딸 아니라고? 내가 너를 낳긴 했지. 35년을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근데 넌 뭘 해줬어? 날 속이고 내 재산 빼앗고 이제 와서는 엄마는 연금 있잖아라고? 그런 내가 내 딸이냐? 엄마, 정말 이럴 거야? 고소 취하 안 해줄 거야? 안 해. 법정에서 보자. 나가. 딸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내 딸을 이렇게 내보내는 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법적 싸움. 저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경매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7억 원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였죠.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어르신, 일단 연체를 막아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소송 자체가 의미 없어져요. 은행과 협의해서 분할 상환이라도 시작하셔야 해요. 하지만 제겐 돈이 없어요. 퇴직금도 거의 다 썼고.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제 남동생, 친한 교사 동료들.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언니,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거절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몇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은행과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연체된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죠. 경매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결국 법정에서 집의 소유권을 되찾아야만 이 악몽이 끝난다는 걸. 그리고 드디어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딸과 사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는 불안한 표정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김순희 씨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부당하게 빼앗겼습니다. 피고들은 명의만 잠깐 바꾼다며 원고를 속였고 명예 이전 직후 7억 원의 고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명예 이전은 무효로 해야 합니다. 그러자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본인의 의사로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명도 하고 인감도 찍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일입니다. 잠깐만 바꾼다는 구두 약속은 입증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런 약속이 있었다 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제 입장을 진술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딸을 믿었습니다. 잠깐만 명예 바꾼다는 말을 믿고 서명했어요. 만약 대출 받는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평생 재산이에요. 제가 왜 그걸 넘겨주겠습니까? 그때 상대 측 변호사가 딸 지은이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인 명예 이전 당시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명의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동의하셨어요. 잠깐만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명예 이전한다고만 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분명히 잠깐만이라고 했어. 금방 돌려준다고 했다고. 원고 진정하십시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법정에서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재판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어요. 잠깐만 바꾼다는 약속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님? 그 사람은 바로 명예 이전 서류 작성을 도와줬던 법무사였습니다. 법무사는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습니다.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이 사건의 명예 이전 서류를 작성했던 법무사 박준혁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사님이 왜 여기 온 거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변호사님이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증인 증언하십시오. 저는 지난 3월 28일 원고와 피고의 명예 이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들은 대화가 있습니다. 서류 작성 전에 피고 김지은 씨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이야. 금방 다시 바꿀게. 우리 사업 시작할 때만 잠깐 필요한 거야. 그리고 원고께서는 정말 금방이지? 하고 여러 번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여나 명예 이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명예 대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딸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제 사무실에는 상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작성한 메모에 일시적 명예 이전 요청, 추후 환원 약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 CCTV에 당시 대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법무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법무사는 USB를 제출했고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엄마 금방이야. 금방 다시 바꿀게. 우리가 사업 대출 받으면 바로. 아니, 한두 달 안에 다시 엄마 명의로 할게. 정말이지? 금방이지? 당연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딸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영상 자료를 보면 이명의 이전은 일시적 목적의 합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측은 이를 악용하여 고액의 대출을 받았고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김순희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김지훈과 피고 배모 씨는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명의 이전은 무효로 하며 아파트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됩니다. 또한 피고들은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 7억 원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겼다. 내가 이겼어. 판결이 나고 일주일 뒤 집의 소유권이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7억 원 대출은 딸과 사위가 책임지게 됐어요. 물론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판결 후 딸이 한 번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낳아 키운 딸이지만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으니까요. 법무사님께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집을 잃었을 거예요. 나중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 사실 제가 증언한 건 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서류 작성하면서 이거 나중에 문제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CCTV 영상도 원래는 한 달이면 자동 삭제되는데 제가 따로 백업해 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 어르신들 아무리 자식이라도 법적 서류에는 신중하셔야 해요. 그분 말이 맞았습니다. 저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특히 명예 이전이나 증여 같은 건 한 번 해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집을 되찾은 후 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등기를 했어요. 누군가 제 동의 없이 명의를 바꾸려 해도 못하게 막는 거죠. 둘째, 퇴직금 남은 돈으로 신탁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판단력이 흐려져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셋째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요.
혹시 제 결정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은 저를 속였고 제 노후를 위협했어요.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더 이상 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판결이 나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주 2회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에게 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은 아들에게 집을 물려줬다가 쫓겨나서 지금은 쪽방에 산다고 하더군요. 또 한 분은 딸이 통장을 몰래 털어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그래도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사님이 증언해 주셔서 집이라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옛 동료 선생님들과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제 일을 다들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저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순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자식을 믿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다만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살아야지.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다만 너무 순진했을 뿐이구나.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미래가 불안했어요.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지? 돈은 충분한가?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더군요. 저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려고요. 나중에 저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입니다. 이런 내용도 적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맹신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은 필요하지만 맹신은 위험하다. 특히 법적 서류,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고 지켜야 한다. 부모의 희생은 아름답지만 희생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다. 이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진리입니다. 가끔 딸 생각이 납니다. 지은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면 또다시 속을 것 같아서요. 만약 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저는 68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고 35년 교직 생활을 하고. 하지만 이번 일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제가 낳아 키운 딸이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제 집을 지켜냈어요. 어떻게 이겼느냐고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 딸이니까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무리 자식이라도 법적 서류에는 신중하십시오. 명의 이전, 증여, 대출 보증. 이런 건 절대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둘째, 내 재산은 내가 지키십시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든 법무사든 주변 지인이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미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법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자식이라고 그래서 참아야 한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재산을 지킬 권리,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다시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딸과는 인연을 끊었지만 제 집은 지켰고 제 노후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한 달에 1번 동료들과 만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딸의 글씨였죠. 1년 만에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1년 만에 편지 씁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 했던 일들, 법정에서의 일들. 매일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당장은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길 멀리서나마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 드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까? 다시 연락할까?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편지 한 통으로 1년간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는 조금 마음이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사람은 변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요. 오늘도 저는 제 집에서 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기댈 필요 없이 스스로 서 있는 오늘을 저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녀의 재산 탈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명예 이전 전 꼭 확인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기, 가족이라도 서면 계약서 작성하기, 처분금지 가등기 활용하기, 재산 신탁 제도 알아보기.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세요.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지켜갑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